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철수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조용히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저는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고통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대신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을 키우며 언제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빠르게 자라기만을 바랐습니다. 다행히도 아들은 기대만큼 잘 자라주었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손주까지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마음을 놓고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은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손주를 보러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순간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는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출근길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피하려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어린 손주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아들이 떠난 이상 손주에게 아빠가 되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손주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제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손주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녀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세상에서 제게 남은 것은 손주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까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안사돈이 저를 찾아와 오열하며 절대 돈을 주면 안 된다고 할 줄은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도 무뎌진다고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슬픔은 절대 희미해지지 않는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착각을 한다. 출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아들이지만 아직도 어디선가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었다. 아들이 떠나고 난 뒤 장례식장에서 나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 온몸이 힘이 빠져 무너질 것 같았다. 가족과 친척들이 나를 부축해 주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넋이 나간 채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손주는 아직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다. 이제 내가 손주를 지켜야 한다. 나는 아들을 대신해서 손주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손주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적어도 나는 이 아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해줄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손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며느리는 처음엔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나는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며 손주가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옷이 필요하면 사주고 학교에 들어가면서 학비도 도와줬다. 나는 손주를 위해 내 삶의 모든 걸 쏟아붓기로 했다. 아들이 없어진 이상 내 삶의 목적은 오로지 손주였다. 몇 년이 지나면서 손주는 무럭무럭 자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안도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만 하면 아들 몫까지 내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걱정이 들었다. 내가 나이가 들면서 손주를 계속 돌볼 수 있을까? 내가 떠난 후 손주가 힘들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손주에게 남기기로 한 것이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집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다. 그 재산이면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 남은 생을 손주에게 바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내 가진 거 다 손주한테 남기려 한다. 내가 혹시라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내가 이 돈으로 손주를 잘 키워주면 좋겠다. 나는 손주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혼자 손주를 키우는 것이 힘들 거라는 걸 알기에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손주 앞으로 넘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손주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다. 내 재산을 정리해서 손주에게 상속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 자산 목록을 정리했다. 오래된 집 한 채와 작은 상가, 건물, 그리고 몇 년 동안 아껴서 모아둔 예금이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손주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었다. 변호사는 내 뜻을 존중하며 재산을 손주 명의로 남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손주는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자를 지정해야 했다. 변호사는 며느리 앞으로 유산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나도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손주의 친엄마인 며느리가 있으니 그 돈을 맡아 손주를 키울 거라고 믿었다. 며느리는 내 결정을 듣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걸 다 저희에게 주신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손주를 위한 거다. 내가 언젠가 떠나고 나면 손주가 힘들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다.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고맙다고 하니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나는 변호사에게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며칠 후 며느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안사돈 부부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손주를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내 결정을 듣고 고맙다는 말을 하러 온 줄 알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심각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제발 이 결정을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나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손주를 위해서 제 전 재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손을 덜덜 떨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꺼냈다. 사실 우리 딸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주를 키우지 않고 있다니요. 그러자 안사돈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우리 딸은 명훈이가 떠난 후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많아졌어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 나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사돈은 울먹이며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다.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그 모습에 안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고 며칠 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며느리의 부모님, 그러니까 손주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 나는 당연히 좋은 이야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다. 어머니,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돈을 며느리에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안사돈이 내 앞에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조급한 마음으로 안사돈을 바라보았다. 평소 온화하던 그들이 이렇게까지 절박한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주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있다니요. 안사돈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우리 딸이 손주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아니, 무슨 말인가? 손주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손주는 지금 며느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안사돈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산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딸은 아이를 외가 친척 집에 맡겨놓고 거의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렸습니다만 점점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거의 따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몇 년 동안 손주가 며느리와 함께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어왔다. 며느리는 항상 힘들다고 말했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미안한 마음에 생활비까지 보내며 도와왔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며느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물었다. 그러자 안사돈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우리 딸은 명훈이가 떠난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아들이 떠난 지 몇 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그것도 손주를 제쳐두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안사돈의 표정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딸이 힘드니 친구들을 만나며 위로받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손주를 보러 가는 날이 줄어들더니 결국엔 아이를 거의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동안 나는 손주를 위해 모든 걸 바쳐야겠다고 생각하며 며느리를 믿어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럼 내가 손주를 위해 준비한 유산도 결국. 안사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 마냥 며느리 앞으로 재산을 넘기시면 그 돈이 손주를 위해 쓰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게든 말리려 했지만 우리 딸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년 동안 며느리를 믿어온 내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느껴졌다. 나는 손주를 위해 모든 걸 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돈이 손주에게 제대로 쓰일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안사돈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 돈이 손주에게 직접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할 뻔했다니.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나는 반드시 손주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내 전 재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멍한 얼굴로 안사돈을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손주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있다니. 그동안 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손주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며느리를 걱정하며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믿음이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럼 도대체 손주는 어디서 지내고 있는 겁니까? 안사돈은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희 친척 집에 맡겨져 있습니다. 명훈 씨가 떠난 후부터 우리 딸은 점점 손주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 커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이를 돌보지 않더군요. 집을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손주를 맡아 키울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손주를 우리 친척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아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다. 그동안 나는 손주가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며느리가 힘들어도 엄마로서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손주는 엄마와 함께 있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보살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손주를 맡겨놓고 며느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그러자 안사돈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우리 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요? 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여행을 간다면서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걱정되어 알아보니 이미 새로운 남자와 교제 중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내 아들이 떠난 지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손주는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그럼 내가 그동안 보낸 생활비는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안사돈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짐작할 수 있었다. 내가 손주를 위해 보낸 돈이 손주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 돈은 며느리가 자기 생활을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손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내 남은 재산까지 다 손주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그 돈도 결국 며느리가 자기 마음대로 썼겠죠. 안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손주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시 계획하는 것. 나는 며느리에게 내 재산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손주를 위한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내 재산을 넘길 수 없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내 재산을 손주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며느리가 내 돈을 손에 넣을 방법이 없도록 만들 것이었다. 며느리가 손주를 키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다. 나는 그동안 며느리를 믿었고 그녀가 힘들어도 손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손주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지도 않았고
며느리는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상 나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손주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내가 죽은 후에도 그 아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했다. 며느리가 손주를 위해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나는 고민 끝에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손주의 이름으로 재산을 맡길 수 있고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돈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신탁을 설정하면 며느리가 이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다. 그렇습니다. 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교육비나 생활비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신탁 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이 돈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완벽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다. 며칠 후 나는 안사돈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내가 신탁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우리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저는 손주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주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사도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주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넘기는 절차를 시작했다. 변호사와 함께 신탁 서류를 작성하고 후견인 지정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내가 손주를 돌볼 수 있는 동안은 최대한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고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리는 순간이 문제였다. 그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분명 무언가 반발할 것이 뻔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보다도 훨씬 더 격렬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손주의 엄마예요. 그런데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후견인까지 따로 지정하시겠다고요. 나는 싸늘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손주를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어. 내가 내 돈을 받으면 정말 손주를 위해 쓸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나는 손주를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거다.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어머니 손주를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제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돈을 다 관리하시겠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는 손주를 키울 생각이 있었니? 내가 지금까지 손주를 어떻게 대해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거냐?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굳히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저도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보죠. 나는 순간 기가 막혔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 모든 법적 조치를 마친 상태였기에 며느리가 쉽게 내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법적으로 싸워보겠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내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고 내가 손을 댈 수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닫았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는 또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분위기가 달랐다. 그녀는 다급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저 사실은.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손주를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저는 엄마니까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돈을 저에게 주지 않겠다면 저는 손주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겠죠.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를 데려가겠다고. 내 법적으로 제가 친모니까 당연한 권리죠.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손주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손주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양육권 심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법원에 손주의 생활 기록과 며느리가 손주를 돌보지 않았던 증거를 제출했다. 손주가 며느리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과 내가 그동안 아이를 보살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손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내 후견인 자격을 인정했고 며느리는 손주를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나는 손주를 보러 갔다. 아이는 밝은 표정으로 나를 반겼다. 할아버지, 나랑 같이 놀아요. 나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우리 손주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끝까지 널 지켜줄 거야. 나는 그날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손주의 행복이었다.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손주를 지키며 살기로 다짐했다. 이제야 내 아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며느리에게 내 결정을 알렸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한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어머니 정말 이럴 겁니까? 저는 손주의 엄마예요. 그런데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후견인까지 따로 지정하시겠다고요. 나는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손주를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어. 내가 내 돈을 받으면 정말 손주를 위해 쓸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나는 손주를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거다.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이 웃었다. 결국 저를 못 믿겠다는 거군요. 어머니가 돈을 쥐고 있으면 제가 손주를 키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나는 싸늘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손주를 위해 뭘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말하는 거냐. 그녀는 입술을 깨물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저도 제 권리를 찾겠습니다. 법적으로 싸워보죠. 나는 순간 기가 막혔다. 아들을 잃고 남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던 내 노력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무섭지 않았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 모든 법적 조치를 마친 상태였다. 며칠 후 며느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법적으로 내 조치를 취소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내게 설명했던 대로 내가 설정한 신탁과 후견인 지정은 철저하게 보호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함부로 바꿀 수 없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까지 내몰아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저는 손주의 엄마예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까지 막으셔야 해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라면 엄마답게 행동했어야지. 내가 손주를 제대로 돌봤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입을 닫았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는 또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분위기가 달랐다. 그녀는 다급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았다. 어머니, 저 사실은.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손주를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저는 엄마니까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가 돈을 저에게 주지 않겠다면 저는 손주를 데려가겠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겠죠.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주를 데려가겠다고. 내 법적으로 제가 친모니까 당연한 권리죠.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손주를 지키기 위해 재산을 보호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손주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적으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양육권 심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법원에 손주의 생활 기록과 며느리가 손주를 돌보지 않았던 증거를 제출했다. 손주가 며느리와 함께 살지 않았다는 점과 내가 그동안 아이를 보살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법원은 손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내 후견인 자격을 인정했고, 며느리는 손주를 데려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손주는 변함없이 밝게 자라고 있었고, 나는 남은 생을 손주를 위해 쓰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차례 내게 연락을 했다. 어머니, 저는 여전히 손주의 엄마입니다.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너무 가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손주를 키우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다. 이제 와서 손주를 내놓으라고 하면 아이가 행복할 것 같냐? 며느리는 끝내 말이 없었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손주를 데려가려 하지 않았다. 시기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내게 연락하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나는 이제서야 정말 안심할 수 있었다. 손주가 내 곁에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며느리가 손주의 삶을 흔들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 나는 마침내 긴 싸움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어느 날 손주가 내게 와서 말했다. 할아버지, 나랑 같이 놀아요. 나는 손주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우리 손주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끝까지 널 지켜줄 거야. 나는 그날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손주의 행복이었다.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손주를 지키며 살기로 다짐했다. 이제야 내 아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았다.